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영상학과의 탁진양입니다. 처음에 학기 초에 걱정했던 대로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써 한 번 연장하고 또 일주를 더 추가 연장을 해서 일단 4월 13일 날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제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웬만하면 4월 13일 날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일단 벌써 이게 4주차 원격 수업 강의 영상을 좀 만들려고 녹화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적 기능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죠, 그죠? TV의 특성을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고 마지막 5번째 경제적 기능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정치적 기능에 4가지의 세부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공론장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공론장이라는 것은 그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스피어라는 것은 공간을 뜻하니까 공적으로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론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고, 단순하게 자리만 있으면 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세울 수가 있어야 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 비슷한 표현이 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 전제는 표현의 자유가 선행되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전체주의 국가라면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은 김정은이죠. 자, 북한 체제는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에서는 여론이라는 현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상의 공개 시장이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메커니즘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알아서, 그죠? 간섭을 안 하더라도 자유주의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굴러가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이 시장에 소개가 되고 진열이 되겠지만, 결국 사람들, 소비자들이 사랑을 받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라고 했습니까? 싸고 좋은 제품. 그죠? 가만 놔둬도,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제품이 살아남듯이, 자, 사람들한테 표현의 자유만 제대로 부여가 되고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럼 자기네끼리 막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들, 아이디어, 사상들이 살아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사상. 결국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것, 결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들이 살아남을 거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건전한 여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게 형성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론은 결국 퍼블릭들, 공중들이 가지는 의견입니다. 퍼블릭 오피니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일치된 합의된 의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다수의 국민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힘을 가져요. 자, 한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렇지만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비슷한 의견을 가진다,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이 센, 예를 들어 정부조차도 그 의견, 그 다수의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통제력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바로 민주정치예요. 자, 독재국가는 그냥 김정은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여론에 항상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권력의 영향력을 행사할 거고, 결국 이것이 바로 민의에 의한 민주정치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건전한 여론이 그죠? 형성이 되어야지만이 국가가 혹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과거에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사람이 뭐 한 10,000명, 1,000명이라면 그냥 물리적인 공간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사회가 너무 커졌고 사람도 많아졌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한 자리에 그죠? 모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역할 사상의 공개 시장 요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결국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형태의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미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는 적합한 표현이 되고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사이버 매체들, 온라인 매체들이 굉장히 이 역할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론장 혹은 온라인 공론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체가 개입을 함으로써 자 어떤 문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익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들만큼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일반 국민 사이를 메꿔줘요.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 그게 누가 한다는 얘기야. 결국 이것을 물리적인 공간 아니지만 미디어가 그죠? 그 역할을 해줘야. 그래서 결국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합의로 도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거기에 결국은 여론 형성이 돼서 여론화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을 매개 연결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매체예요. 그게 바로 언론한테 부여된 정치적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매체를 통하는 것은 무조건 매개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일반 그 공중들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된 거야. 그죠? 그러면 매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은 뭡니까? 매개된 인식이고 매개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왜곡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많은 시간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특히 왜 그런가? 특히 왜 우리가 매개된 정보를 조심해야 되고 왜곡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세부 설명들이에요. 자, 첫 번째, 어차피 매체들은 우리 한국도 광고에 많이 의존합니다. 상업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윤 추구를 조라는 상업주의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락화가 되어 있어요. 오락화. 자, 두 번째, 정보와 오락의 구분이 같은 맥락입니다. 없어지기도 하더라. 이게 뭐 뉴스인지 드라마인지 쇼인지 구분도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정치조차도 요즘 하나의 쇼처럼 전달이 돼요. 자, 아무리 정치 문제를 전달하더라도 재미없게 전달하게 되면 시청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재미있게, 흥미있게, 흥미있는 보도 위주로, 중요한 것보다도 흥미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피상적 보도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자, 피라는 것은 껍데기란 뜻이잖아요. 껍데기의 모습을만 보여주는 보도다. 피상적, 뭐 영어로 표현하면 superfic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껍데기.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전체적인 모습, 본질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사실. 뭐 신문이라면 지면의 한계가 있고 방송이라면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종사자들의 그 윤리의식 같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껍데기 그냥 겉모습만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갈등들이 본질이 감춰질 수가 있어. 은폐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해와 관심만이 전달될 소지가 많아요. 왜? 피상적으로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결국은 정치에 대해서, 자, 이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정보들을 주로 피상적으로 전달되다 보면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가 있고 비판의식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특히 우리가 그 리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의 폭로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정치 현상이든 사회 현상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얘기는 자기네 소수의 몇 사람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외부의 사람들이 그것을 속속들이 알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죠? 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리킹이에요. 리킹한다는 것은 흘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결국은 누군가가 내부자가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뭐 어떤 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비리나 문제점이 표면화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걸 폭로,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난번에 청와대에 문제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유재수라는 사람의 이제 뭐 감찰 무마죠. 감찰 무마라는 사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반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청와대라는 아주 권력기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가 폭로를 했습니까? 김태호라는 수사관이 폭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당사자가 구속되고 지금 뭐 조국이라는 사람하고 몇몇 사람들은 재판에 계류가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내부자 누군가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그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이거는 좋은 일을 한 거지만 그 조직 내에서는 왕따를 당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내부자 고발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직은 당장은 힘들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가 투명해지는 거고 건전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자 고발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 시켜 줘야 돼요. 어차피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썩기 전에 누군가가 그 물을 좀 맑게 만들어 줘야 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리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정치적인 기능은 비판의식의 함양인데, 자,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사회든 인간이든 조직이든 단체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다들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정도의 문제지 누구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결함들은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비판 필요해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뭐 내부자 고발, 리킹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건전한 비판을 해야 돼요. 특히 그 일반 국민들의 인식, 비판적인 인식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상부구조, 여기서 생각하는 상부구조는 뭡니까? 권력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견제를 해야지만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뭐 한국의 정치기관들은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요, 사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견제를 해야지만이 함부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전제는 우리가 정보화, 왜곡되지 않는 정확한 정보화가 바탕이 돼가지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해 나갈 때 결국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보화는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언론이, 매체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시민들이 객관의식, 그러니까 사익을 좀 버리고 국가라는 개념, 공공이란 개념, 그죠? 공익이란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성숙한 비판 능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힘의 균형이 맞춰지거나 견제가 되니까, 그러면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 관심을 좀 접합해가지고 사람들이 합의가 돼가지고 좀 국가가 좀 일치된, 단결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소수의 지배계층, 엘리트들에 의해서 정책이 모두 결정이 돼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지지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의견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의견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소집단들, 가족이나 뭐 직장이나 동료나 그 중에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일반 다른 구성원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계속 그 정보를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나보다 좀 더 알기 때문에 내가 뭡니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의견 지도자에서 의견 지도자가 미디어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화가 더 충족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머지 구성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매체가 있고 여기에 의견 지도자가 있다면 나머지 일반 국민들, 일반 구성원들한테 그죠? 이렇게 거쳐서 간다라고 했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론의 그 공적인 정책 결정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매체의 도움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죠? 뭐 그런 거다. 그래서 사적 영향에 관심을 공적 영향에 매개해주고, 그죠? 다양한 관심과 이익을 접합시켜주는 기능을 매체가 담당한다. 지금도 웬만큼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제적 마지막 5번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제적 기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정보 전달 기능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또 더 중요한 기능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유통 과정의 원동력은 투자된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하겠다는 동기예요. 결국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구조,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아니고 애덤 스미스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원래 자본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예요. 거기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해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누군가의 개입이 없더라도 스스로가 다 잘 굴러가는데 그 원동력이 뭡니까? 자, 값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 동기는 뭐야? 돈 벌겠다는 동기예요. 내가 돈을 더 남들보다 더 많이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는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고 좋은 제품이 시장에 던져 놓으면 시장에 뭐 출하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많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한 동력은 동기예요, 동기. 쉽게 말해서 돈 벌겠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 열심히 차별화된 남들하고 다른 무언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하는 거야. 더 조금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고 자본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본주의를 이기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내 돈을 벌 수 있는, 나만의 돈을 벌 수 있는 체제하고 내가 적당히 해도 그냥 똑같이 받는 거야. 열심히 해도 똑같이 받고 대충 해도 똑같이 받는다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탐욕, 동기, 돈 벌겠다는 동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건데, 자, 하여튼 기본적인 얘기였고, 자, 그렇다면 미디어, 그 언론의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윤 추구와 관련되는 거야. 여기에 도움이 되는 노력들, 결과들, 이게 바로 경제적 기능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품을 구분할 때 소비재가 있고 생산재가 있어요. 생산재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물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계 같은 거예요. 자, 소비재라는 것은 그 생산재를 통해서 그죠? 만들어낸 우리가 직접 소비하는 대상. 자, 쉽게 말해서 요즘 마스크가 화두잖아. 그죠? 그러면 마스크라는 제품 그 자체는 뭡니까? 생필품이고 소비재예요. 그런데 그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기계, 이거는 뭐예요? 생산재예요. 자, 그러면 누구는 마스크를 만드는 업자가 있고 또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를 또 만드는 업자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제품에 소비재와 생산재가 있다면 뭐에 우리는 광고의 필요성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당연히 소비재겠죠. 그죠? 일반 소비자들이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생필품들, 소비재의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 결국 뭐야? 광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 광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죠? 그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할게요. 어떤 새로운 아주 좋은 제품, 싸고 좋은 제품 혹은 혁신적인 제품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존재 자체도 몰라요. 더 쉽게 그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란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제품 정보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란 것이 초기 광고는 정보 전달 기능에만 초점을 맞췄던 거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되게 되면 제품 정보만 전달해서는 효과를 크게 창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미지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자, 여러분이 경제적인 기능에서는 언론에 혹은 방송에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대량 소비. 자,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을 그려 나갑니다. 그러면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업자들은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량으로 소비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럼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량 생산의 규모가 더 커지게 돼요. 계속 이게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은 뭡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대량으로 소비를 시켜서 또 거기에 만족을 해가지고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1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점점 증가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량 판매가 가능해야 돼. 이거를 도와주는 수단이 뭐라는 얘기예요? 광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 대량 소비의 요 사이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광고다. 요 중요한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광고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원활하게 연계시켜주고 매개시켜주는 수단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초기 광고는 특히나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보 전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요. 이 기능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방송의 경제적인 기능,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고 좋게 말하면 발달이지만 이제 성숙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시장에 굉장히 자유롭게 경쟁을 했지만 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클이 자꾸 돌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처음에는 100개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사이클에서 누구는 150개를 만들고 누구는 1000개 혹은 누구는 500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팔게 되면 계속 이게 대량 생산의 규모가 커져요. 그죠? 자, 그러면 100개를 파는 사람과 1000개를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벌써 생산량이 10배가 차이 나게 된 거고 판매도 10배가 차이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본이 집중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출발해서 중견기업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대기업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처음에는 경쟁했지만 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게 되는 거야. 이게 점점 벌어지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광고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할수록 자, 그리고 왜? 생산량이 많은 사람은 광고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제품을 이익이 많으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독점으로 갈 수 있다. 독과점 혹은 과점, 독과점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자본주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엄청나게 규모가 집중돼, 자본이 집중돼서 크게 되는 거고, 누군가는 그냥 계속 고만고만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또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만 벌써 얘들은 자리를 잡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뭐 처음부터 삼성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삼성이라는 창업주가 누굽니까? 이병철 씨예요. 저 대구 칠성동에서 쌀가게부터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출발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쭉 해서 자본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거대 기업, 우리나라만의 기업이 아니잖아. 글로벌 기업까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자, 독과점 체제, 독점 경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자본이 집중되고 거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안 해. 왜? 점점 이제 독과점이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 정도가 몇 개 큰 회사들끼리 붙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살아남은 애들이야. 처음에는 100개의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서너 개로 줄어들었어. 그럼 여기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은 어떤 거야? 내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들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차이가 없잖아. 자, 우리가 쉽게 초반부에는 싸고 좋으면 무조건 많이 팔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다 살아남은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싸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돼요? 자, 가격 어차피 비슷해요. 제품의 품질 거의 똑같아요. 그럼 뭘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뭐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야?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 우리가 흔히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 자, 우리가 쉽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가전제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전업체는 삼성하고 LG인데 거의 글로벌 기업이에요, 둘 다. 거의 품질의 차이 없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어떤 제품은 삼성이 기술이 조금 낮고 거의 똑같은데 또 어떤 제품은 LG가 조금 낮기도 하고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똑같은 그 스펙의 제품에서 가격이 항상 삼성이 조금씩 더 비싸요. 왜 그럴까?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이미지가 삼성이 LG보다는 더 높아요.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격과 품질로 이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창의성, 결국 아이디어라든가 이미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거기서 차별화가 되니까 광고를 통해서 고유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광고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고란 것은
자본주의가 성숙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집중화, 자본의 집중화를 초래해. 집중화라는 것은 기업이 딱 독과점 체제가 되는 거야. 몇 개의 큰 기업들로 모아지는 거야. 자, 규모가 거대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새로운 회사들이 창업을 했다 칠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력이 또 크게 차이가 없고 자본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대기업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독점화는 가속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성숙되게 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필요한가? 이거를 조금 조정해 줘야 되는 거야. 가만 놔두면 무조건 대기업이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에 조금 그 약간의 그 제재를 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가지고 대기업은 대학생이에요. 근데 신규 기업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이 기업이, 신규 기업이 계속 그 새로운 혁신 제품을 들고 나와서 사회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야지만이 전반적인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 너무 체급이 다른 거야.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면 무조건 대학생은 이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조금 이거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쉽게 표현하면 수정 자본주의예요. 어차피 지금의 자본주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수정 자본주의예요.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합니다. 독과점은 항상 규제를 해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말씀을 드릴 건데, 세 번째. 또, 광고 수입을 재원으로 삼는 상업 매체. 광고하는 매체들은 어떻습니까? 시청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자 확보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채널들이 채널 간 특성이 희박하다. 이 말은 뭔가 공중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주말 예능 시간이 몇 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주말에 예능 프로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저녁 무렵일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시청률이 제일 높으니까. 자, 그러면 SBS, KBS, MBC. KBS 이 방송, SBS, MBC의 그 시간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 유형 장르를 편성해요. 자, 그러니까 채널은 세 개지만 채널과 채널 사이 SBS, MBC, KBS 이 방송의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채널 간의 특성이 없다. 결국 이 말은 뭐야? 특정 시간대에 채널 사이에 특성이 없다는 얘기는 획일화되어 있다. 거의 똑같다. 결국 우리의 다양성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죠? 자, 4번. 어차피 대중영합적인 프로그램은 굉장히 오락적인 프로그램이고 사람들의 감각에 굉장히 그죠 감각적인 영상이라든가 감각적인 취향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결국 뭐 사행성이라든가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자 굉장히 사치풍조 막 소비를 부추기는 뭔가를 계속 보여주게 되는 건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요즘 프로그램에 간접 광고 많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또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그 제품이 굉장히 나는 혹해 사고 싶어 갖고 싶어 자 구매衝動이 생겨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제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갤럭시에 뭐 가장 최신 폰이 나왔다. 아 사고 싶어요. 누구나 갖고 싶어. 근데 비싸. 자, 뭐, 그거 뭡니까? 제가 이름도 모르겠는데, 접히는 거 있잖아요. 그 폴더블. 그러면, 한 200만원 할걸요? 200만원 더 할는가? 모르겠네. 누구나 갖고 싶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아, 괜찮네.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구매 충동은 굉장히 강해. 근데 어때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200만원, 250만원을 주고 핸드폰을 산다? 사도 안 되지만 대부분이 그 구매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구매 충동은 비슷한데 구매력을 가진 집단하고 계층하고 갖지 못한 계층에는 구매력은 항상 모순이에요. 사고 싶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계층 간의 위화감은 확실하게 조성돼요. 그럼 계층 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하고 못 사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중간계층.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드라마 자체가 하나의 광고죠. 요즘은 뭐, 여기 몇 개를 언급했지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나왔던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그냥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지만 다 광고지. 그죠? 자연스러운, 특히 PPL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그죠? PPL.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접 광고라고 하기도 하지만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제품 배치라는 약자입니다. PPL.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광고보다 이게 더 우리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보셔야 되고 더 위험해요. 물론 이 PPL이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은 PPL이 뭐 제작비의 4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을 보냐면 사람들한테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막 대놓고는 안 하지만 은근하게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뇌당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출이 되는 거야. 쉽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까 폴더블 폰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주인공이 폴더블 폰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너무 멋있게 사용하고 하여튼 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니까 멋있게 보인단 말이야. 좋아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괜찮네.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한번 사용해 봐야지. 그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한다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현대사회의 방송이란 것은 상업화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밖에 없고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대중 취향에 영합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 글자가 하나 틀렸네. 대중 영합이죠. 영향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한테는 뭘 인간성에 대해서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죠? 인간성, 뭘 개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 왜? 방송이 어차피 아까 계속 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청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획일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개성이 되고 뭘 인간화가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겠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나쁜 점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송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치 권력이라든가 상업적인 권력 두 가지. 정치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상업적으로도 독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회계층에 균등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현실 인식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공영 미디어 체제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나쁜 점들을 우리가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야. 본질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상업방송한테 공익적인 목적을 띠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어요. 가장 비논리적인 얘기예요. 어차피 상업방송은 뭡니까? 동기가 뭐야? 돈 벌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한테 돈 벌지 말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만 애써라. 안 맞는 얘기야. 그게 싫으면 그 사람들 그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방송이 뭐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정말 제대로 수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특히 경제적 기능은 조금 차치해야 되겠지만 이건 광고하고 직결되니까 앞서 말한 정보 전달 기능,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요 네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공영 방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공영 체제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 사회적 기능 5가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강의 자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자, 텔레비전의 특성입니다. 방송 중에서 어차피 가장 대표적인 것이 TV니까 TV에 초점을 좀 맞춰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좀 더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있고 더 많이 조금 알고 싶으시면 여기 교재 8장의 1절 부분을 좀 참고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교재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현대의 일상성을 지배하는 일종의 마약과 비슷하다. 자, 왜? 끊기가 어려워요. TV. 물론 요즘은 여러분들은 짤방도 보고, 그죠? 그, 수상기로 잘 안 보는 거, 뭐 이게 뭐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은 봐요, 여러분. TV 방송은. 뭐 어떤 그게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뭐 아니면 뭐 OTT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 그것도 텔레비전이야. 그죠? 자, 마약과 같은 거다. 끊기가 어려워. TV 시청은. 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류 문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 너무나 동의하실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텔레비전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까? 왜 그럴까? 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텔레비전은 확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확 퍼져나갑니다. 영향력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영상 이미지의 힘이 너무 강해요. 자, 일반적인 다른 매체하고 비교했을 때 TV 매체는 기본적으로 동영상입니다. 단순한 사진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영화나 사진과 비교했을 때 텔레비전의 가장 큰 힘은 동영상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확산력,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확산력 강하죠. 동영상 이미지, 영상 이미지에 굉장히 강한 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치를 시청률 경쟁을 통해서 항상 오락적인 가치,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는 가치, 그죠? 여기에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텔레비전은 항상 뭡니까? 실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의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과시적입니다. 왜? 소비를 부추겨야 되기 때문에 드라마 자체가 광고가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TV에서 보여지는 것은 항상 우리의 일상적인 내가 살아가는 모습, 대부분의 시청자들한테 내가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다른 모습, 훨씬 더 좋은 모습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대리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갖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거야. 하여튼 과시적이야. 더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TV의 주인공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여자 주인공은 못 사는데 남자 주인공은 항상 실장님 아니면 회장 아들이야. 과시적이야. 우리가 현실에서 회장님도 못 만나보지만 회장 아들도 못 만나요. 근데 항상 우리 드라마에서 만나. 이게 과시적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회장님의 아들일 정도면 소비 엄청나게 세게 하겠죠. 그죠? 과시적이에요. 그거 소비를 부추겨야지만이 또 나중에 또 광고에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이게 다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게 두 개입니다. 확산력하고 영상의 이미지인데, 확산력은 제가 앞부분에서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의 5가지 기능을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 납득을 벌써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조금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란 개념은 이거를 뭐 정의를 내리면 이겁니다. 이미지는 주관적인 형상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게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 멋대로 한다는 얘기야.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멋대로 내 머릿속에서 그려내는 그림이에요. 형상화니까 그림입니다. 형상화.
어떤 대상을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 옮겨 놓는 거야. 그게 이미지예요. 아주 호의적인 멋진 이미지. 그냥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그런데 요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 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근데 그 그리는 근거는 없어.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리는 거지. 그 이유는 없어요. 합리적인 근거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굉장히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이미지를 형성했는데 그 한번 형성되면 그 형성된 이미지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지속성이 무지 강해요.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이렇게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형성된 이미지란 놈이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와 연관된 행동까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이미지는 어떤가요? 굉장히 허상해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거가 없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의 이미지가 있어요. 서로 유사하고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얼굴 똑같은 사람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똑같지는 않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숫자만큼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해요. 근데 그놈의 이미지는 뭐야? 굉장히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지 멋대로 주관적으로 만들어냈는데 한번 만들어지면 굉장히 오래가요.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한 근거를 가진 이미지란 놈은 그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그 태도와 연관된 행동까지 지배를 하는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미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텔레비전과 관련해서 이제 TV 세대라는 개념을 조금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워낙 유명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TV 세대라는 것은 요 첫 번째 거는 정확하게 짚고 여러분들이 그 차후의 것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싶은데 TV 세대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이 다 TV 세대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그러니까 40대 후반, 40대 중반부터는 거의 TV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포함이고 TV 세대이면서 또 여러분은 N세대라고 불러요. 하여튼 TV 세대는 70년대 중후반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인데 왜 그러면 하필 70년대 중반인가? 자, 이건 한국입니다. 요 7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수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어요. 싸게. 삼성하고 그때는 LG가 아니고 금성이었습니다. 삼성하고 금성, 대우전자 같은 데서 수산기를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째. TV가 공급은 됐는데 프로그램이 재밌으려면 뭡니까? 광고가 있어야지 프로그램 제작비가 충당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광고를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로 산업재가 아니고 소비재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거. 그럼 우리 한국에서 광고주가 있어야지만이 광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광고주가 있다. 소비재를 만드는 것은 경공업입니다. 중공업 아니에요. 뭐 배를 만드는 사람이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비자, 자, 뭐 치약, 뭐 화장지, 뭐 화장품 이런 경공업들이 요때 굉장히 경제 개발을 통해서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TV를 보려면 전기가 있어야죠. 그죠? 우리나라 전역의 거의 대부분의 95%, 97% 이상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전기가 보급된 시기가 또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요 70년대 중반이 그 기점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TV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해요. TV에서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요 N세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요 N세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N세대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세대. 결국 컴퓨터를 사용하고 온라인,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 그냥 누구나, 저도 지금 사용하지만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 차이예요. 어릴 때부터 TV를 사용한 세대. 내가 뭐 30이 넘어서 20살이 넘어서 TV를 처음 접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접한 거. 그 N세대라는 개념도 그거예요.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너무 친숙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사용한 세대인데 당연히 디지털 세대, 컴퓨터를 사용한 세대고 온라인, 인터넷 세대니까. 자, 디지털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성이에요. 아날로그는 이성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신문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신문은 굉장히 이성적인 매체예요. 그런데 디지털 매체는 감성적인 매체예요. 글보다는 그림이 더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뭐야? 물질질 풍요가 있는 세대야.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성세대,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비해서 여러분의 세대는 굉장히 잘 사는 세대야. 지금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60년대, 50년대 전쟁 후의 세대하고 비교를 한다면 엄청 잘 사는 시기에 태어난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느낀 세대예요. 여러분 지금 하다못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참여, 월드컵을 겪어놨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에부터는 뭡니까? 사람들이 참여를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촛불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세대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여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 또 개성이 굉장히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굉장히 획일적인 사회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창의성, 개성 중시하는 거야. 탈물질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뭐 물질은 무조건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은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획일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창의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차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이 부족한 영상을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하여튼 빨리 이 상황이 종식돼 가지고 강의실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한 4주차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원격 수업 준비하는 것 자체도 재미도 없고 강의하는 느낌도 안 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